여러분,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얼마나 짜릿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마치 잘 만든 한 편의 누아르 영화처럼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의 지도를 새로 그려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에 의해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거거든요. 그러니 경제적 지혜라는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서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약속, 바로 그겁니다. 자, 로스차일드 가문.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마어마하죠? 유럽에 전쟁 자금을 대고 정치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금융왕조. 하지만 서양에 로스차일드가 있었다면 동양에는 그들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극적인 스토리를 가진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순 가문입니다. 이들은 망명자에서 금융의 제왕으로, 평범한 상인에서 무역의 군주로 거듭났습니다. 세상이 열광하는 상품, 하지만 정부는 금지했던 상품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죠. 글로벌 경제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에 이미 그 개념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던 사람들. 오늘은 역사가 애써 잊으려 했던 동방의 로스차일드, 사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순 가문의 이야기는 런던이나 뉴욕이 아닌 19세기 초 오스만 제국의 심장부 바그다드에서 시작됩니다. 1792년에 태어난 데이비드 사순. 그의 아버지는 오스만 총독의 재무장관이었어요. 말하자면 금수저였던 셈이죠. 사순 가문은 대대로 유대인 상인으로서 바스라에서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무역로를 장악하며 부를 쌓아온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정치판에서 부와 권력은 언제나 의심과 질투를 부르는 법. 한국 드라마에서도 맨날 나오잖아요. 잘나가던 주인공 집안이 역모에 휘말려서 하루아침에 멸문지화 당하는 거. 딱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치 지형이 바뀌자 사순 가문은 권력의 눈밖에 났고 곧이어 혹독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1829년 데이비드 사순은 가족과 신앙, 그리고 머릿속에 든 무역 지식만을 챙겨 바그다드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금수저에서 국제 난민으로 전락한 거죠. 그가 정착한 곳은 인도의 뭄바이, 당시 이름은 봄베이였습니다. 영국이 지배하던 스파고 분비는 식민지 전초기지였죠. 제국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영국의 공장과 아시아의 시장을 잇는 대동맥 같은 곳이었습니다. 망명자에게 그곳은 유배지인 동시에 인생 역전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사순은 정규 교육도, 자기도 땅 한 평도 없이 봄베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돈보다 귀한 자산이 있었죠. 바로 경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급망 관리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그는 이미 SCM의 달인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이 뭘 원하는지, 인도는 뭘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은 뭘 사들일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불안정이 있는 곳에 이윤이 있다. 단, 남들이 도망칠 때 버틸 용기가 있다면 이건 지금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죠. 그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면화, 실, 직물, 항구를 통해 오갈 수 있는 건 뭐든지 취급했죠. 하지만 그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바로 신뢰를 국경과 문화를 넘어 구축한 겁니다. 그는 유대인, 인도인, 아랍인 상인들을 가리지 않고 고용했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이 제국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카스트, 종교, 식민지 계급으로 쪼개진 도시에서 사수는 국경을 무시하는
급진적인 네트워크를 창조해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글로벌 인맥 플랫폼을 혼자서 만든 셈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부자로 동시에 악명 높게 만들어줄 상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편입니다.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편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었죠. 당연히 중국 정부는 아편을 금지했지만 수요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밀수가 19세기에 거대한 그림자 경제를 형성했고 사수는 혼돈이 아닌 정밀한 계산을 통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직접 아편구를 운영하거나 밀수선을 굴리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똑똑했죠. 그는 이 거대한 불법 시장의 은행이 되었습니다. 무역상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운송을 보증하고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상인 뒤의 은행가, 제국 뒤의 상인이었던 셈이죠. 그의 회사 데이비드 사순 앤 코는 영국 대중국 무역의 금융 및 물류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1840년대에 이르러 그의 배들은 유니언 잭 깃발 아래 항해했고 그의 창고는 동양으로 갈 상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인간의 불행을 팔아 돈을 버는 악덕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가 제국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악덕을 질서로, 혼돈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일 말이죠. 어떤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든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사수는 아시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850년대가 되자 그는 공장에 자금을 대고 항구를 건설하고 봄베이에 수천 명을 고용하는 방직 공장을 세웠습니다. 유대교 회당과 병원, 학교도 지었는데 그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는 번 돈을 단순히 무역에 재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에 투자한 겁니다. 그는 상품만 옮긴 게 아니라 상품이 오가는 길을 직접 닦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 비즈니스 모델의 조용한 천재성이었습니다. 이익은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영속성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아편이나 면화로 번 모든 돈은 부동산, 항만, 산업 같은 실물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편 팔아서 번 돈으로 뭘 했냐고요. 상하이의 더번드, 지금의 와이탄 같은 핵심 지역의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킹동산, 아니 갓동산 투자의 원조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 제대로 먹혔습니다.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으로 영국에 면화 공급이 끊기자 인도산 면화가 중요해졌고 사순 가문이 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국에서 아편 대금으로 지불된 은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때 그들은 환전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모든 세계적인 혼란이 그들에게는 지역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클라스, 바로 이거죠. 하지만 성공은 경쟁을 부르는 법.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사순을 경계했고 중국 당국은 그들을 증오했으며 경쟁 상인 가문들은 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데이비드 사순의 네트워크는 굳건했습니다. 그 기반이 바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들을 제국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바그다드, 홍콩, 상하이, 런던으로 말이죠. 마치 어벤져스 멤버들을 전 세계에 파견하듯 각 아들들은 가업의 새로운 지점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무역상이 아니라 자본의 대사였습니다. 영국 국기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순 가문이 따라가 그 여정에 자금을 댔습니다. 1864년 데이비드 사순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부는 여러 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글로벌 금융가로 성장했고
그의 이름은 런던과 홍콩 모두에서 신뢰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장남 엘리아스 데이비드 사수는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중국의 항구들이 강제 개방되자마자 상하이와 홍콩의 지사를 열었죠. 바로 여기서 사순 제국은 이막을 맞이합니다. 무역에서 금융으로, 상인의 부에서 은행의 권력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의 상하이는 기묘한 도시였습니다. 반은 중국, 반은 서구 식민지였고 아편으로 번 돈과 외채 위에 세워졌죠. 은행과 사창가가 같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서구 열강이 한몫 챙기려 혈안이었고 사순 가문은 그들에게 필요한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창고를 짓고 해운업에 자금을 대고 훗날 상하이 부와 야망의 상징이 되는 더 번드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1880년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그들을 동방의 로스차일드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에서의 로스차일드 가문만큼의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을 그대로 복제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동성을 지배력으로 바꾸는 전략. 남들이 거리와 차이라고 본 것에서 그들은 기회를 봤습니다. 데이비드 사순의 또 다른 아들인 엘버트 압둘라 사순은 영국으로 돌아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기사자기를 받고 런던의 엘리트 사회에 합류했습니다. 가문은 완벽한 원을 그린 셈이죠. 바그다드의 망명자에서 영국 귀족으로, 제국은 자신을 충실히 섬긴 금융의 하인에게 후한상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존경받는 이미지 뒤편에는 가문의 부를 지탱하는 가장 논란 많은 기반, 즉 아편무역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자 중국 항구에는 아편이 홍수처럼 밀려들었고 사순 가문의 배들은 그것을 톤 단위로 실어 날랐습니다. 영국 법으로는 합법이었지만 중국의 현실에서는 파멸적이었습니다. 중독은 사회 모든 계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글로벌 경제의 모순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덕적 분노가, 다른 한쪽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죠. 사순 가문은 이 시스템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완벽하게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충성스러우며 대체 불가능했죠. 그들의 돈은 철도, 공장, 병원을 지었지만 그 돈의 출처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거래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 왕조의 패러독스입니다. 그들은 비범함, 전략, 용기로 일어섰지만 동시에 도덕적 무감각을 보상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진화하고 그들의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세기 초 아편 무역이 저물고 글로벌 금융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사순 가문은 더 이상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행가,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상하이에 랜드마크를 짓고 인도에 최고급 호텔을 세우고 런던에 투자회사를 설립했죠. 그들은 존경받는, 거에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억력이 짧습니다. 유럽이 스스로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세상은 로스차일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했던 사순 가문은 역사의 각주로 남았습니다. 그들의 지문이 여전히 세계 자본주의 지도 곳곳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창조한 것은 단순히 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템플릿, 즉 원형이었습니다. 국경 없이 사업을 하는 방식, 이윤을 제국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방식, 그리고 망명을 제국 건설의 기회로 바꾸는 방식 말입니다. 사순 가문은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도는 국가가 아니라 네트워크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그들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세계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사순 가문은 도망자에서 귀족이 되었습니다. 한때 아편과 면화를 거래하던 가족은 이제 런던의 응접실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제국의 고위층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더 타임스의 사교계 명단에 올랐고 그들의 기부금은 박물관과 대학을 건립했으며 뭄바이, 상하이, 런던에 있는 그들의 저택은 수입 대리석과 유럽 예술품으로 빛났습니다. 상인에서 거물로, 망명자에서 기득권층으로 제국 자본주의의 완벽한 성공 신화였죠. 영국의 가문 수장이었던 엘버트 압둘라 사수는 무역과 자선 활동에 대한 공로로 빅토리아 여왕에게 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을 포함한 다른 강력한 가문들과 혼인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금융 엘리트들을 하나의 거대한 부의 네트워크로 엮었습니다. 한편 상하이에서는 젊은 세대가 또 다른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사순 가문은 은행, 부동산, 해운업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주력 회사인 E.T. 사순앵코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가 되어 직물에서 보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뤘습니다. 그들은 상하이를 단순한 무역항에서 세계적인 금융수도로 탈바꿈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29년 더번드에 지어진 사순하우스는 훗날 피스 호텔이 되었고 지금도 상하이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순 가문은 안정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혁명으로 왕조가 무너지고 시장이 붕괴될 때도 사순 가문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상품과 신용의 흐름을 통제하면 역사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20세기는 어떤 왕조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던 제국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약화되었고 아시아 전역에서는 민족주의가 불타올랐습니다. 한때 사순 가문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낡은 무역로들은 이제 지정학적 단층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전 세계를 뒤흔든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세계 무역은 초토화되었고 공장은 문을 닫았으며 화폐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여러 대륙에 걸쳐 있던 사순의 사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달리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버팅, 즉 사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투자했고 중국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으로 눈을 돌렸으며 영국에서는 기득권층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며 상인보다는 금융가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인 왕조의 시대가 끝나고 주식회사의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 네트워크와 신뢰가 필요했던 일들이 이제는 이사회, 은행, 관료 조직을 통해 관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충성심과 혈통 위에 세워진 사순 제국은 점차 그 경쟁 우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 그들의 부의 원천이었던 아편 무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방직 제국은 거대 산업 기업들과의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치적 격변과 일본의 침략이 그들이 쌓아올린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다가오던 1938년 사순의 회사들은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가족 자체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상하이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인도는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며 런던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세 대륙을 연결했던 왕조는 이제 자신들이 만드는 데 일조했던 바로 그
글로벌리제이션에 의해 분열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쟁 후 사순 가문의 영향력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던 그들의 자산은 국유화되거나 혁명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런던의 회사들은 더 큰 금융기관에 흡수되었습니다. 몇몇 가족 구성원들이 은행업과 자선활동을 이어갔지만 사순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예전의 무게를 갖지 못했습니다. 20세기 후반 동방의 로스차일드라 불리던 사순 가문은 역사책의 각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설계한 시스템을 물려받은 국가와 기업들의 헤드라인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사순 가문은 돈이 정치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의 가족이나 회사가 국경, 언어, 법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선구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세계화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그것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들의 흥망성쇠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제국은 단순히 정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제국은 신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군함과 철도, 그리고 혁명에 자금을 대고 그 후에 누가 이자를 챙기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순 가문은 단순히 대영 제국에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제국 그 자체였습니다. 제국에 보이지 않는 엔진이자 금융의 혈관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블랙록, 텐센트와 같은 현대의 거대 기업들은 사순 가문이 2세기 전에 완성한 바로 그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영토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정복하죠. 군대를 통해 충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존성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제국은 식민 제국이 아닌 디지털 제국이지만 그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사순 가문처럼 그들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며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규모를 힘으로, 효율성을 무기로, 접근성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격차, 즉 불균형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순 가문처럼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진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끈기 있고 사이클은 긴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사순 가문을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들었던 힘, 즉 글로벌 무역, 정치적 불안정, 기술 변화와 같은 것들이 이제 현대의 거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강력하게 만들어준 바로 그 시스템이 스스로를 지탱하기에 너무 취약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순 가문은 리스크를 이해했기 때문에 흥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안전과 착각했기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네트워크도, 어떤 재산도, 어떤 왕조도 영원하지 않다고, 오직 그들이 남긴 구조만이 살아남을 뿐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상하이의 더번드에서, 뭄바이의 방직 공장에서, 런던의 금융기관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지문은 보이지 않지만 지워지지 않은 채 모든 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순 가문은 망명이 제국이 될 수 있고 신앙이 금융이 될 수 있으며 부가 국가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현대 세계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돈이 유일한 여건이 되고 이윤이 유일한 원칙이 될 때 역사는 당신의 비범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당신이 남긴 결과를 기억할 뿐입니다. 불균형 위에 세워진 모든 제국은 결국 그 빚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장부는
언제나 어김없이 청구서를 내미니까요.